요새 입시 전망 부분인데요. 특히 중학교 3학년들부터 이제 해당이 되잖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요새 뭐 굉장히 뭐 말들이 많죠. 뭐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냐 마냐, 내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다음에 그 뭐 교육과정도 바뀌고 뭐 굉장히 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중등부 어머님들 맞으시죠? 고등부 어머님 혹시 계세요? 고등부 없으시죠? 초등 어머님, 초등 없으세요? 그럼 다 중3? 중3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중3? 중3이면 중2, 중1.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중등 어머님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실은 입시 정책이 8월 초에 아마 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8월 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때 발표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사전에 좀 입시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이과 통합전형 시대잖아요. 중학교 3학년들이 문이과 통합전형인데, 이 문이과 통합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수능 절대평가 이런 문제, 내신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자사고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 문이과 통합전형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문이과 통합전형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어머님들 학부모 설명회 때 계속 얘기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본인이 시간표를 짜는 겁니다. 대학생들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표를 짜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시간표를 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진로, 적성, 이런 것들에 맞게 시간표를 짜는 거죠. 그래서 문과다, 이과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1학년 때까지는 1학년 때 뭐를 해요, 학교에서? 문이과 조사를 해요. 그죠? 몇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문이과 조사를 해서 2학년이 되면 문과하고 이과를 딱 나눠버리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이과 수업의 부분들을 듣고 싶어도 이렇게 좀 듣기가 굉장히 어렵죠. 문이과가 딱 나눠졌으니까 문과는 문과, 그러니까 사회계열 수업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과 애들은 주로 자연과학 쪽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그냥 문과, 이과가 딱 나누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주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자기가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일반 학생이다, 어떤 학생이. 근데 현재는 2학년 일반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똑같잖아요. 1교시 뭐하고 2교시 뭐하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중3 아이들이 지금 우리 자녀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시간표가 2학년 일반 학생들 시간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 선생님, 자기가 선택한 과학 선생님이 3층에 있으면 3층 가서 수업을 듣고, 학생들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맞춰서 어쨌든 이제 시간표를 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현 교육 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검토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현재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상당히 보완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사 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강의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뜬구름 없이 나온 거는 아니고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일부 시범학교에서 이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국회 교과위 국회의원들이 학교 막 방문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했던 기사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가서 본 학교가 도봉고등학교죠. 그 도봉고등학교는 근데 도봉고등학교의 사례가 일반 고등학교로 확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변환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도봉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전교생에 해서 한 300명뿐이 안 되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학생 수가 작으니까 현재 그 뭐 교실이라든가 교사 수라든가 경우의 수들이 이제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시범학교로서 이제 좀 지정이 돼서 어쨌든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실제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도봉고등학교에서의 수강 신청서예요. 현재 하고 있는 수강 신청서인데 이 현재 도봉고등학교는 한 타임을 3시간짜리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33개의 블록으로 나눠줬더라고요. 33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물화생지가 있는데 이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것. 그럼 이제 학생이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라를 선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음악, 생활, 미술 창작, 미술 문화 이 중에서도 하나를 뭐 선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표가 짜지는 거죠. 이 학교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사항들은 학생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것은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례가 사실은 규모가 좀 작은 학교에서 적용된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 학년이 한 300명 정도 되는 또는 한 뭐 250명 정도 되는 학교로 확대를 시켰을 때 이것이 이제 가능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시설면이나 교사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분적으로 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시행되어지는 시점을 보면 이 고교 선택제로 전환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다 그냥 똑같은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니까 앞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한 1년, 그래도 1년 반,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설사 완벽하게 이게 구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분적으로 각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학교 시스템 부분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형 어떤 그 교실들의 형태들로 만들어지고 몇 개, 요새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학교 단위 학교에서 개설되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근처에 있는 몇 개 학교가 연합이 돼서 그냥 뭐 강의를 개설하고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어쨌든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의 교육 공약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마 8월 달에 반드시 발표가 될 거고 아마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교 학점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과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지 그래야지 뭐 자사고 문제나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교과정을 보면 요 공통과목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공부하고요. 수학,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실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좀 뭐 좀 특이한 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배우는 거죠. 1학년 때.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좀 뭐 예전에 이것도 발표한 지가 꽤 오래돼서 예전에 보면 좀 전체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떤 사회 현상 또는 과학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융합과학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제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갖춰야 될 소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1학년 때는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과정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뭐 시간표가 자기가 선택하고 말 게 없죠.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 위주로. 2학년, 3학년은 무조건 이제 본인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이제 교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저런 그 뭐 과학고라든가 아니면 중점 학교 같은 데서 수업을 하는 심화 선택 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런 학교 거는 그냥 일단 뺐어요. 심화 선택이 더 있다.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심화 수학 또는 고급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개설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뭐 과학 중점 학교나 이런 데는 좀 그 심화 선택 과목을 개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선택 과목을 하는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아마 수능은 일반 선택까지의 범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수능은 다시 한번 수능은 진로 선택은 출제되지 않고요. 일반 선택까지를 아마 출제 범위로 잡지 않을까. 수능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진로 과정에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가만히 보면 뭐 국어 같은 경우는 합법과 작문, 독서가 이게 그 비문학이잖아요. 그죠? 비문학, 독서. 문학은 이제 문학이고요.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뭐 문법, 뭐 이런 쪽. 이러한 쪽이 들어가 있고요. 수학은 수학원, 수학2, 뭐 여기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이러한 과목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선행학습하면서 배우는 교과의 제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수원은 현재는 수원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명칭은 다 바뀐 거예요. 새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학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상이 1학기 거, 하 2학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명칭들은 좀 다른 명칭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수학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사회 과목들도 사회 과목 여기 쭉 들어가 있죠. 문과 아이들이 공부했던 사회 과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이 좀 달라지는데 과학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투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수능에서는 투는 안 볼 것 같다. 수능에서 투는 안 본다. 이런 거예요. 수능에서 투는 안 볼 것 같다. 이런 거고 이 투 과목들은 다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로.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2학년이 되면 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중에서 이제 본인 진로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해서 듣는 거죠. 만약 나는 만약에 문과 계열의 학교를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는 뭐 막 다 듣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사회 과목들이나 그죠? 사회 과목이나 아니면 이런 뭐 영어 과목이나 뭐 국어 쪽을 좀 많이 듣고 수학은 그냥 최소권만 딱 듣고 뭐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근데 문과라 하더라도 나는 만약에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학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은 문과이긴 하지만 경제학과니까 뭐 미적분까지도 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다루는 미적분이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도 더 많이 좀 수업을 듣는다든가 내신에서 뭐 이런 식의 좀 그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좀 진로가 정해져 있으면 좋겠죠. 미리 그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뭐 이게 1학년 때 특히 하여튼 이게 좀 진로가 딱 정해져야지 이렇게 되지. 뭐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면 아니면 이게 뭐 스토리가 없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이런 데는 좀 불리하겠죠. 얘 뭐지? 뭐 이런 뭐 특징이 별로 없는 이런 식이 될 테니까 2학년 되기 전에 벌써 보통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가능한 한 좀 만약에 그 자기 진로가 뭐 이과인지 문과인지 아니면 이과 중에서도 어느 계열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공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과학을 선택하더라도
과학을 선택할 때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 지구과 생물이나 화학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뭐 물리나 공대를 가려고 하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무슨 뭐 이런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생물이나 화학 쪽에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어떠한 내신을 선택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근데 참 그게 힘들죠. 아이들 보면, 요즘 아이들 보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미리 좀 정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형 교과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면 이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할 때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이런 교육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거는 지금 중학교처럼 그냥 뭐 90점 넘으면 A, 뭐 이런 식으로 80점 넘으면 B 뭐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요? 4%는 무조건 1등급, 4%까지가, 그 다음에 뭐 11%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퍼센트를 초과하면 다 어떻게 돼요? 1등급은 하나도 없고 2등급이 돼버려요. 그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명이다. 그러면 12명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점수가 15명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 다 2등급이 돼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2등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을 변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손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변별해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동점자는 무조건 다 똑같은 등급으로 취급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쉽게 내가지고 다 1등급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 같은 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 점수가 95점인데 3등급이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뭐 다들 막 98점 막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하나도 없어. 뭐 다 2등급 넘어가고 막 그 다음에 그거 한 2개 틀렸더니 3등급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체계가 그래요. 현재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죠. 내신에 있어서.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육과정이 이렇게 변하면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절대평가를 해야죠. 왜 절대평가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절대평가를 안 하면 이런 어려운 과목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아이들이?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몇 명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과목을 선택하겠냐 이거죠. 가능한 한 아이들이 많이 깔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신청하는 그러한 과목을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로고 뭐고 간에 내신을 따려면.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죠. 의미가 없어지죠. 고교 선택이라는 게 자기 진로 적성에 맞게 그 교과목을 학교 다니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점수 따기 좋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니까 진로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수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수능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그냥 아이들 특히 과학에 있어서 점수 따기 좋은 거 그냥 선택하지 뭐 자기 진로에 맞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통 보면 뭐 물리 같은 거 잘 선택 안 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이게 고교 학점제가 이게 잘 되려면 내신 성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평가가 돼야 된다.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8월 달에 그 김상곤 교육감이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이제 교과부에서 발표할 때 내신 성적은 절대평가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할까요? 교육과정이 이러니까
절대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 제 예측은 현재 교과부에서는 이 내신 성적에 있어서의 그 평가 기준을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감은 아니지만 그냥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제 느낌으로는. 왜 그럴까요?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한테 너무나 유리해져요. 무조건 자사고 가야 돼요. 어머님들. 만약에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면 무조건 자사고를 가는 게 대입 시에 유리합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자사고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대학의 당락을 그냥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나 교육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사고 폐지잖아요. 자사고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신에 대한 평가를 절대평가로 가버리면 자사고가 너무나 살아나요. 그러면 또 뭐 사교육비 문제 등등등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교육이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당분간 자사고가 없어질 때까지는 상대평가를 유지할 겁니다. 자사고를 일단 분리하게 해서 자사고가 스스로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9년에 한 번 있고, 뭐 20년 있고 이렇잖아요. 19년, 20년. 그때까지 스스로 이게 자사고가 이렇게 어쨌든 많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아마 상대평가를 가려고 할 겁니다. 상대평가로 당분간. 또 하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여태까지 그나마 고등학교가 대입시에서 신뢰를 얻었는데 내신에 있어서의 신뢰. 그래서 요새 보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뽑아주잖아요. 그건 뭐야? 대학에서 현재의 그 내신 성적이라든가 학교에서의 어쨌든 그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래도 학생들 일치한다. 대학에서 그 성적표를 보더라도 아이를 선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막 점점 늘어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지금 만약에 이게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각 학교에서 이제 자기 학생들을 더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당연히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벌어져요. 절대평가로 바뀌면 현 단계에서 내신을 절대평가로 해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다 90점 넘으면 A 1등급 되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학교에서 시험 쉽게 만들어가지고 다 1등급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그 성적표를 인정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4%까지 무조건 1등급 자르고 2등급 자르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 성적표에서 1등급 하면 진짜 잘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절대평가가 돼서 90점 이상을 무조건 뭐 A 또는 뭐 1등급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문제 쉽게 내죠. 변별이 없어지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교 정상화는 좀 요원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당분간 내신 성적에 대한 평가는 상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요새 그 인터넷으로 계속 이제 모든 신문들을 다 교육기사들은 좀 다 보는 편인데 요 며칠 전에 김상곤 지금 교육부 장관, 부총리죠. 교육부총리. 이 사람이 매일경제신문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요. 단독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게 왜 그때 했냐면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때 매경에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현재 막 이렇게 교과가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막 깠어요.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쭉 깠어요. 교육 이슈를 가지고 쭉 깠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매경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요. 김상곤 교육감이. 그 전에는 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 거의 노코멘트 전략이었어요. 뭐 잘 모르겠다,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때 그것도 저녁에 그 인터뷰를 해서 그게 인터넷 기사에 뜬 거를 제가 봤어요. 그때 김상곤 교육감의 방침은 장기적으로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체제에서 내신 성적의 평가는 절대 평가로 가는 게 맞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맞으나 현 단계에서는 수능도 절대 평가가 되고 내신마저 절대 평가가 돼버리면 아이들을 변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므로 내신만큼은 당분간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지금 낙마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야당 쪽에서 이렇게 막 반대를 해도 어쨌든 강행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실제 그 사람이 이제 발언한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물론 수능 절대평가 그다음에 내신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일명 타당하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걸 좀 봤어요. 이건 틀림없이 자사고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고 어쨌든 자사고 부분에 이게 내신이 무조건 하여튼 절대평가가 되면 하여튼 자사고한테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자사고를 가야 돼요. 그게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새 상위권 아이들 있죠.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사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내지 못할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자사고가 절대평가돼 버리면 다 그냥 내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지금도 그 주요 대학에서는 요새 보면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보면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31% 이렇게 나오잖아요. 31%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목 자사고 비율이 31%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면 사실은 특목 자사고 인원이 전체 일반고보다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31% 들어가 있으면 엄청 많이 뽑은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 많이 뽑아요. 많이 뽑습니다. 실제 자사고 아이들 많이 뽑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에서 그 부분들을 어쨌든 그 자사고를 어쨌든 이 폐지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럴 거예요. 자사고를 억지로 법령을 고쳐서 물론 폐지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거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학부모님들 막 데모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략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전략을 쓰기보다는 그냥 특목 자사고한테 불리하게 입시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버리고 내신은 그냥 현행처럼 상대평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자사고 가야 돼? 이런 생각 해보겠죠. 그렇잖아요. 자사고 가서 사실은 자사고에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좀 좋은 대학을 가는 등급은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그래도 한 3등급 때 3등급, 그러니까 4등급이 좀 넘어가면 좀 가망성이 없어요. 한 3등급 때 정도.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용인, 외대부고 있죠, 외대부고. 외대부고가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말할 것도 나머지 학교들은 그보다 더 잘해야 되고 어쨌든 외대부고 수준이 그렇거든요. 근데 외대부고 가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 가려면 학교에서 중학교 때 전교권 아이들 아니에요?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 목표 대학이 중위권 대학은 아니잖아요. 아니 중위권 대학 가려고 외대부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대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교권 아이가 외대부고로 가려고 하면 최소 못 가도 고대까지는 어떻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서울대 연대고대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를 가려면 그 학교에서 내신이 최소 3등급 때 3점 하여튼 중반이건 후반이건 하여튼 그 정도 때 돼야지 좀 그래도 이렇게 가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4등급 넘어가면 좀 그런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고대는 쉽지 않아요. 실제 뭐 붙을지 떨어질지 이건 좀 뭐 다른 또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뭐냐? 다 여태까지는 정시로 갔던 거예요. 정시로 갔던 건데 수능이 절대평가돼 버리면 수능에서의 변별력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머님들, 상위권 어머님들은 생각해 볼 때 이게 자사고가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라는 거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왜 현재 상대평가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 가시죠? 제 분석입니다. 제 분석.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마 거의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분간이라는 게 이제 뭐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아마 당분간이라는 범주가 적을 것 같아요. 자사고가 좀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와 내신 성적은 저는 9등급 상대평가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평가 제도를 쓸 것 같다. 지금 현재 하듯이 현재 하는 것대로 그냥 할 것 같아요. 내신 자체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체제 개편입니다. 수능 체제 개편인데 수능은 이 수능 체제 개편도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이과 통합과정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수능에 대한 체제 개편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속 논의가 되다가 잠깐 이게 중단이 좀 됐었죠. 중단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논의 지금 현재의 이 표는 그 당시에 벌써 다 발표가 났던 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능 체계가 크게 이 세 가지 패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체계는 1안, 2안, 3안 이렇게 지금 표시해 놨는데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3안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3안. 이 3안은 어떻게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냐면 이 3안에 대한 주장은 수능 1이라는 게 있고 수능 2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2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수능을 2번 보자. 그래서 수능 1은 1학년 때 배웠던 거 있죠?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거만 봐서 그냥 자격고사화 하자. 말 그대로 자격고사.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거 시험 쭉 봐서 얘가 뭐 어떤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점수로 매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자격고사 수능에 대한,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과정을 평가하는데 요거만 보자 이런 아니에요. 요거만 보고, 근데 이거만 보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변별할 수 없으므로 뭔가 그래도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수능 2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수능 2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과별로 만약에 물리학과다 그러면 물리를 뭐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능 2를 또 봐서 이거만은 상대평가로 하자. 그러니까 요거는 자격고사로 하고 요건 상대평가로 하자. 수능을 2번 보게 하자. 이런 거예요. 수능 한 번 봐가지고 아이를 그냥 딱 평가하는 건 너무 좀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수능을 좀 이렇게 2번 정도 나눠서 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1은 2학년 때 한 번 보고 요거는 3학년 때 한 번 보고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이 3안이에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냐면 이거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교육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화예요. 단순하게 가자.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이게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입도 요새 보면 뭐 수시다, 정시다 되게 많은데 수시다, 정시다 되게 많은데 대입시도 3가지만 하자.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교과 성적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정시. 요 3길로 하자. 논술 이런 건 없애자. 뭐 특기자 전형 이런 거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얘기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수능을 2번 본다는 거는 이게 미국식이죠. 사실은. 이게 SAT1, SAT2 뭐 이런 식으로 2개 보는 이런 식의 방법은 일단 이게 국가시험이니까 아직도 국가시험 보면 뭐 다들 뭐 또 준비해야 되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좀
희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3안은 별로 관심을 안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안입니다. 2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수능 시험은 그냥 아이들의 말 그대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니까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뽑지 말고 수능은 그냥 자격고사화하자. 그래서 1학년 거만 보자 이 얘기예요. 1학년 거만 보자. 국어, 수학 1학년 거예요. 1학년 거. 1학년 교과과정만 평가를 하자. 수능에서. 이거만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A, 이거 5등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능을. A냐 B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하자. 이것만 가지고.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대학에 이걸 주장하는 쪽인데 이런 주장은 이렇게 돼버리면 정시가 없어져요. 정시가 없어져야죠. 이걸로 어떻게 학생을 뽑아요, 정시로. 그렇잖아요, 정시로. 수능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기능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능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정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떤 학생이 없어져요? 재수생이 없어지죠. 재수해봐야 뭐 어떻게 가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재수해봐야 뭐 어차피 학생부로 그러니까 학생부가 안 돼서 정시를 보는 건데,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2안으로 돼버리면 재수생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좀 놀다가 군대 갔다 와서 좀 철들어가지고 나 공부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 어떻게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복잡하고 굳이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겠죠. 뭐 편입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너무 반발이 심하죠. 그건 또 국민적 정서가 야 어떻게 뭐 잠깐 한 번 못 봤다고 그걸 영원히 낙인 찍어가지고 그래도 재수를 못하게 하냐. 뭐 이건 좀 정서상 좀 안 맞아요. 현재. 그래서 2안도 그거는 어젠가요? 김상곤 교육감이 그 청문회 때 얘기했죠. 자격고사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 뭐 그런 안으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2안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안이냐. 이제 1안의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이 1안의 형태는 뭐냐면 이 1안의 형태는 현재 수능하고 좀 유사해요. 시험 범위도 그렇고 현재 수능하고 비슷하죠. 보세요. 국어. 이게 현재 보는 수능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게 현재 보는 수능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1안에서의 내용인데 국어도 크게 다르지 않죠. 수학이 좀 다른데요. 수학은 뭐냐면 문이과 지금 통합시대고 이러니까 문과, 이과 이런 거 나눠서 시험을 보잖아요. 현재는. 문과하고 이과가 현재 수능은 문이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앞으로 수능은 같이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봐요.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봅니다. 범위도 그러니까 더 줄어든 거죠. 문과 아이들은 똑같은데 이과 아이들은 확 줄은 거예요. 문이과 같은 과정을 보는 거니까 애들이. 그래서 같은 시험을 보는 거죠. 여기 수학 이런 건 수학은 뭐예요? 1학년 과정이죠. 수학 2 이게 뭐냐면 개정교과에서 문이과 공통미적분이에요. 수학 2가 문이과 공통미적분 쪽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거만 본다는 거예요. 같이 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눠서 봤던 걸 앞으로는 같이 본다. 영어 뭐 비슷하고요. 한국사 뭐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과학 쪽인데요. 사회과학 쪽인데 사회과학 쪽은 융합사회 사회 아까 뭐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아마 다 볼 것 같아요. 문과건, 이과건, 통합사회도 보고 통합과학도 보고 거기에 진로에 따라서 일반 선택 하나를 더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좀 약간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따라서 뭐 사회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생윤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사회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뭐 세계사를 하던 뭐 하여튼 지리를 하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물리원, 뭐 화학원 뭐 이 중에서 하여튼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식의 선택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좀 더 많아진 거죠. 선택 과목이 융합사회, 문과, 이과, 문학사회, 융합과학 다 똑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 정도가 계열별로 하나씩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로 봐서 수능을 평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보는 아니죠. 요게 아마 현실적인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수능하고 좀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절대평가로 갈 거냐, 이게 그러면 상대평가로 갈 거냐라고 생각할 때 딱 보면 알아요. 요거죠, 수학. 수학을 이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수학을 상대평가, 현재 평가하듯이 상대평가를 하면 문과 애들이 유리해요? 이과 애들이 유리해요? 이과 애들이 당연히 유리하죠. 문과, 이과 같이 봐보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면 문과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같이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하로도 이렇게 가면서 이거를 갖다가 문과, 이과 같이 보는 시험인데 이거를 만약에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만 보더라도 수능은 절대평가로 갈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수능이 절대평가로 갈 거다라는 거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절대평가로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능은 절대평가, 내신은 당분간 상대평가. 당분간 상대평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일단 자사고하고 자사고가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자사고. 불리해져요? 유리해져요?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아직 자사고가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자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분위기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내신 따기는 어려워도 학교 분위기 좋아서 간 거잖아요. 학교 분위기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막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하나 틀리거나 다 먹거나 이 정도의 아주 월등한 실력을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영어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문제 틀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1등급인데 다 맞아도 1등급, 두 개 틀려도 1등급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앉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를 들을게요. 수학은 현재 수능에서 수학을 1등급을 맞으려면 세칭 킬러 문제라는 걸 풀어야 돼요. 수학시험은 21번과 29번과 30번이 킬러 문제입니다. 21번, 29번, 30번 문제를 풀면 1등급이고요. 그걸 못 풀면 2등급이고 뭐 이렇게 3등급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수능 시험이 그래요. 그래서 수능 시험은 수학 같은 경우에 100분을 주는데 100분 동안 보는데 3문제가 어려우니까 27문제를 아이들이 푸는 시간이 100분 중에 40분이면 다 풉니다. 그럼 나머지 60분 동안 그 3문제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3문제 어려워요. 그 3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21번, 29번, 30번.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면 1등급이 되는 거고요. 못 풀면 2등급,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가 돼보세요. 9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럼 27문제를 철저하게 잘 풀고 3문제 중에 1문제만 풀면 돼요. 2문제 틀려도 되잖아. 그럼 뭐하래 어렵게 공부해요. 누가 유리해진다고요? 자사고가 유리해진다고요?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고3 때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고3 때 공부 잘하는데 왜 학원 다녀요? 그냥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2등급, 3등급 되는 애들은 1등급 맞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현재는 고3 때 학원을 다녀요. 더 다니죠. 혹시나 그 킬러 문제를 자기가 못 풀까 봐. 갈고 닦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웬만한 건 다 풀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7문제, 40분 문제는 푼다니까. 잘하는 아이들인 경우는 40분 문제를 다 풀고 3문제를 가지고 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그거 공을 들여서 그거를 답을 내는 거예요.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 하나, 21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주관식 문제. 단답형. 그거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 체계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는 이란의 형태가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의 형태. 물론 여기 선택 과목은 좀 변할 수는 있어요. 변할 수 있는데 절대평가, 수능은 거의 절대평가로 가는 걸 뭐 어제도 그 김상곤 교육감 청문회 때 뭐 그 얘기 하잖아요. 일부. 수능이 절대평가로 가고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 그러니까 그때 어저께 얘기했던 건 이거죠.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는데 이런 자격고사로 되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자격고사라는 게 요 얘기였거든요. 이안. 이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는 좀 수학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개정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학 과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요 6단원이에요. 그래서 요번 그 개정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은 모든 그 교과목이 다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원이 3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게 6개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 3개, 2학기 때 3개. 이런 식으로 다 3개씩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 들을 거는 보통은 이과인 경우는 이 6개를 다 아마 들을 거고요. 이과 계열 아이들은 아마 6개를 뭐 아마 들을 거라. 최대 들을 수 있는 거 6개. 많게는 아마 더 듣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요 기본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행 고등학교 수학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문과 아이들은 요 3개를 공부하겠죠. 요놈 빨간 거 써 있는 게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 다음에 아까 수학 2 이렇게 써 있던 거 있죠. 문이과 공통,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문과는 아마 요 3개는 공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게 수능에 나오니까 저거는 아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번 교육 개정에서의 좀 중요한 특징은 수학 과목에서는 이거는 뭐 했고 고등고 절대평가 가는 거 얘기했고 요 얘기 좀 잠깐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막 중간에 빼먹었구나 내가. 그 수학은 뭐 아까 그 정도 됐는데 그 뒤 수학 뒷얘기는 어떻게 좀 선택하는지 고교 과정에서 그거는 제가 좀 수학은 좀 특별한 과목이니까 제가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사실은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시에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버리면 아이들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시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현재 정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능을 3가지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정시. 그러면 정시가 저렇게 절대평가가 되면 그러니까 9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어처럼.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1등급, 뭐 80점은 2등급 이런 식으로 되면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신문에 지금 발표나는 걸로 보면 뭐 전 과목 만점 맞은 아이가 최고 많을 때는 16,000명 생기고 작을 때는 한 4,000명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맞은 애들이. 그걸 가지고는 학생을 선발하기가 어렵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시에서. 수능이 절대평가가 됐을 때 정시에서 수능만 가지고 아마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안 될 거다. 그러면 그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럼 정시가 없어질 거냐? 그렇진 않아요. 정시는 있을 겁니다. 정시는 있을 텐데 그러면 수능에다가 무엇을 더 붙일까요? 면접이거나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면접 예시거든요. 서울대학은 이렇게 봐요. 면접 대기실에 한 30분 앉혀놓고 문제 풀게 한 다음에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지금 현재 일반 전형이라고 불리는 수시 있죠, 수시. 수시에서
그 구술 면접 이렇게 시켜요. 아이들 골방에다 가둬놓고 30분, 40분 동안 문제 풀게 한 다음에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논술이 면접이지 사실은 거의 뭐 아주 심층 면접 보고 있는 거죠. 얘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는지, 교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면접을 보거나 수능에다가 아니면 제 생각엔 내신을 그냥 붙일 것 같아요. 내신. 그러니까 수능 성적 더하기 내신.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논술을 보거나 논술은 폐지시키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할 거고요. 지필 뭐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신 성적, 학생부를 붙이든가 정시에서도 그러니까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붙여서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뭐 구술 면접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구술 면접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제 부담이 생기죠.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정시는 수능에다가 예전처럼 학생부 성적 있죠? 그거를 그냥 합산해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서울대학교나 여타 대학들에 보면 정시 때 학생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이라고 해서 2, 3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7, 8년 전에 보면 7, 8년 전에 보면 정시 있죠? 정시 수능 가지고 대학 가는 정시에서 지금은 정시는 무조건 수능 100%로 뽑아요. 현재는. 근데 예전에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수능에다가 수능 성적만 보지 않고 뭐 넣었어요? 학생부 성적 넣었어요.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서영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부모님 속을 엄청 썩인 아이예요. 얘는 시험 전날에도 시험 당일이죠. 시험 당일날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PC방에 가 있어요. 엄마는 찾아서 헤매고 뭐 이래요. 하여튼 그 학교 근처 PC방 다 헤매고 뭐 이러는 아이였어요. 애는 머리는 되게 좋았는데 진짜 머리가 좋은 아이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게임에 미쳐가지고 애가 하여튼 그 시험 때도 이렇게 그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녔던 아이였어요. 근데 애가 재수를 했죠. 당연히 재수를 했겠죠. 당연히 재수를 하고 어머님이 이제 얘를 그냥 일반 그 재수학원을 보내면 또 게임에 미쳐서 그럴 것 같으니까 어디를 보냈겠어요? 기숙학원을 보냈죠.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모 기숙학원에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특별히 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다 뺐잖아요.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가 거기서 1년을 공부해서 다행히 그 해에 수능이 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2개인가 틀린 거예요, 아이가. 다 맞고.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니까요. 그래서 다 맞고 2개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걔 원래 수학을 또 잘해요. 수학도 하여튼 뭐 머리가 좋으니까 수학도 잘하는 애인데 번뜩이는 게 있어요, 아이가. 근데 하여튼 애가 2개가 틀려가지고 어디 쓸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수학과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서울대 수리과학부하고 연대 수학과를 넣었어요. 근데 서울대는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수능 성적 더하기 내신이 있어서 그 내신까지도 완벽해야지 서울대를 진학할 수 있었으므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이제 그런 식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표가 지금 진짜로 이렇게 발표가 나버리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고 내신이 당분간 상대평가 이래 돼버리면 서울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그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자사고 가는 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구술 면접 같은 형태가 결합이 되거나 정시에 아니면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도 변화에 따른 고교 입시 전망인데 뭐 이거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이 3번째 줄 있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줄로. 그러니까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고요. 수능은 절대평가로 갈 거고, 내신은 절대평가로 가지 않고 당분간 상대평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폐지는 당분간 자사고 폐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바로 그냥 없애버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아마 이럴 거라는 거죠. 자사고에 불리해져요. 자사고에 불리해지고 지역 내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상위권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역 내에 진학 실적이 좋은 일반고 고등학교를 선호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사고 자체는 좀 위축되어져 가는 이런 형태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민사고 같은 경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민사고는 사실은, 민사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도 이제 위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상상고다 이런 데는 정시학교잖아. 정시가 좀 굉장히 세죠. 거기 수시로 가기보다는 애들이 다 수능 봐서 정시로 가는 케이스가 커요.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런 학교들은 아주 직격탄이죠. 요번에 조치가. 근데 한편으로 뭐 민사고 이런 데는 다소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 그 척박하잖아요. 거기 교육열도 별로 없는. 그런데 거기에 민사고 하나가 딱 그래도 있어주는 게, 그리고 거기 외고도 뭐 강원외고인가 뭐 하나뿐이 없어요. 실제 보면 뭐 그게 무슨 뭐 이게 그 사교육 뭐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아니고,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리고 거기 교육감도 내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 민사고 정도의 학교 정도가 하나가 좀 있으면 좀 지역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그런 것들이 괜찮아지니까 내신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죠. 그래서 민사고 같은 경우에 강압적으로 없어질 학교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학교가 그러면, 그리고 그 학교는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국내 대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 서울대나 아니면 특히 연대가 민사고 아이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껏 뽑아놔주면 이것들이 나가. 나가는 거 외국 대학 가고 이러니까.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학교 성격이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대학 보지 않고 뭐 국외 대학 쪽으로 방향을 틀면 뭐 그냥 상관없잖아요. 뭐 국내 대학에서 뭐 내신이 수능이 어떻게 되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뭐 없앨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좀 직격탄이죠. 서울에 있는 자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직격탄이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용인 같은 경우도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거기도 불리한 것 같아요. 현재로 보면.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소신 있게 뭐 예를 들어 전략을 다르게 짤 수도 있어요. 다르게 짤 수도 있으나 어쨌든, 아니면 뭐 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외고,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버리면 성남외고도 인기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떨어지는데, 그럼 성남외고가 살 길은 뭐냐면 외국어 중점학교 같은 그런 기능을 하면 되죠. 거기 어쨌든 외국어 교사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학 중점학교처럼 외국어 중점학교. 그래서 그런 데 좀 특화시켜서 아이들을 좀 지도하고, 뭐 이렇게 문과 쪽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아이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 요새 보면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 워낙 이제 많이 커져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변화시키고, 아마 그거는 교과부에서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학교들의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 뭐 기숙사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건 좀 웃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학교의 특성이 살리면서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아마 그거는 대안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에 지금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신 이유는 사실은 뭐 자사고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자사고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과고, 영재고 이런 데 있잖아요. 과고, 영재고. 네? 가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보내셔야죠. 거기는. 거기는 과고나 영재고는 뭐 폐지 대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영재고를 없앤다. 그건 좀 약간 설득력이 없어요. 과학고를 없앤다. 이것도 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고나 영재고는 여태까지도 보면 그
학교에서 공교하게 얘기하잖아요. 의대 갈 거면 오지 마라 우리 학교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의대 가면 받았던 장학금 다 토해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고나 가고 쪽은 여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해당 사항이 없고 입시적 측면에서 영재고나 가고는 가면 뭐 좋은 대학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영재고나 가고는. 그럼 뭐 이거는 자사고하고 비교할 바가 없는 게 영재고나 가고는 다 합해서 2,500명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과학고 1,500명, 그다음에 그 영재고가 한 800명 정도 거든요. 실제 뭐 대학에서 학생들 끌어가려고 굉장히 뭐 하여튼 좋아하죠. 그 학생들 지원해주고 이러면.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 쪽은 그런 흐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사고 쪽이 이게 봉쇄되면 좀 흐름 자체가 영재고나 과고 쪽으로 좀 많이 또 중등부 좀 상위권 아이들은 이렇게 몰려갈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들도 좀 있긴 합니다. 자, 아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택 과목이 된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라는 걸 공부해요. 수학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면 2학년 때부터는 요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과목을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는 수학이 이게 뭐 계통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가 끝나고 나서 뭘 듣고 뭐 끝나고 뭘 듣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다 교육개정에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학년 때 요거 듣고 나면 얘가 경제 수학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그냥 2학년 때 이거 듣고 나서 바로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듣고 그냥 이거 안 듣고 수학 1 안 듣고 수학 2 들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랑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수1, 수2를 같이 들을 수도 있고요.